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오늘 3월 9일 부동산 노포 시간인데요. 자, 오늘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상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신문기사랑 엮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흥미로운 주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옛날에 상당히 궁금해했던 내용들이죠. 전세가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갭 투자가 앞으로 가능할까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둔촌주공 얘기도 나왔었는데 둔촌주공 어떤지, 또 그 밖에도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했었는데 얼마 정도 떨어져야 이것들을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건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지 등등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일단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경험담, 이런 걸 가지고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는데 특정 지역들의 움직임이 보여질 뿐 나머지 지역들은 특별하게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죠. 제가 뭐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는 몇 주간에 걸쳐서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이번 주 시장 분위기, 금매가 속속 팔리면서 호가는 상승하고, 자, 서울 3주째 하락폭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급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그동안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조금 하락폭이 줄어든다네.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투자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이런 시장의 흐름들은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금매가 속속 팔리면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낙법 과대 지역이 움직이면서 주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예를 들면 강남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마용성과 같은 곳들의 움직임, 금매 부분이 소진이 되는지, 이런 것들, 또는 역시 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급매물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밑에 있는 기사, 초급매가 사라지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뒷걸음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시장의 움직임을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사만 보게 되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죠. 왜? 뒷걸음친다는 얘기는 거봐, 시장이 더 이상 안 좋구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 왜? 급매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싸니까, 많이 예전부터 떨어져서 싸니까 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누가 와서 이제 샀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한 7억에 샀었는데 급매물이 7억짜리가 사라지고 한 8억짜리가 남아있다 그러면 1억이나 올려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이럴 때 바로 흔히 말하는 간복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다시 뒷걸음질 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나 분위기가 달라지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8억이라도 사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반등세가 어느 선을 돌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만 보게 되면 일단 몇 주간에 걸쳐서 지난 1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특히 2월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이 분위기가 앞으로 이 힘겨루기 상태를 지나서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괜찮은 물건들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 거래가 지금 1000건을 돌파했다. 집값 반등할까요? 물었더니 설왕설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반등세가 잠깐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가 데드캣 바운스처럼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투자처는 올라가게 되면 주변으로 확산하고요.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투자처가 어떤 특정 지역만 보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유 있게 주변부까지 보게 된다면 투자의 그 진입식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빠르다 또는 느리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유사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기 모델로 지금 현재 진입한 것 같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조금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최근 들어서 파월 그 미국의 그 연준 의장이 안 좋은 얘기 좀 강성의 발언을 좀 했었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강성 발언을 하는 건 당연하다. 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가 주춤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느슨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이 또 혼란스러운 조짐이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강성 발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금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역시도 그런 식의 표현을 지금 자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지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너무 깊게 보시지 않고요.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가격이 싸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보시게 되면 바로 첫 번째, 규제 완화 약발 먹혔다. 영등포자이 일반 청약 200대 1이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규제 완화가 약발이 먹혔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거는 작년 하반기 부터 시작이 됐었었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에 약팔이 먹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규제가 완화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서서히 풀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뭐 이번에 규제 약발이 먹혔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등포자이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와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해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부분이 풀어지는 가운데에서 가격이 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변 가격 대비 가격이 싸다? 그러면 떨어져도 내가 싸게 산 가격보다는 덜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 그 다음에 그 차액 부분을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현상들이 영등포 자이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또 나오고 있죠. 일반 분양가보다 더 싸다. 규제 완화 없고 입주권의 거래가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규제 완화가 되면서 입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낙폭 과대라고 하는 부분의 현상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 일반에서 분양하는 일반적인 가격에서 총 들어가는 비용 대비 입주권의 가격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지금 투입 비용 자체는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총 비용 자체는 오히려 일반 분양가로 사는 것보다 싸게 보이는 일반 입주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입주권 거래가 회복되고 입주권 가격이 조금 더 살아난 듯한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가격이 싼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야기, 앞으로 여러분들은 10년간 급매물 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 맥락이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기사가 있죠. 경매는 몰리고 매수는 눈치 싸움이 있고 집값의 시각차는 여전하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그 중에서 맨 앞에 경매는 몰리고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경매가 유찰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경매에 몰린다? 자, 그동안 굉장히 높게 책정되었던 가격들이 이제 나오는 물건들은 가격들이 조금 낮게 떨어진 가격들이 반영이 되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된다? 그렇다면 영등포 자이가 조금 더 영등포에 있는 자이가 조금 더 가격이 싸다고 해서 200대리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입주권 자체가 일반 분양가보다 조금 더 총 비용이 다 싸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몰리고 있다면 당연히 경매에 몰리고 있는 현상들은 당연하다. 즉 여러분들이
시장이 상승장을 지나 조금씩 조정받고 쇠퇴되는 느낌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적응하고 있다. 드디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급매물 투자라는 거 경험해보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부동산에 가게 되면은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 안 된다. 지금 꼭 사야 된다. 지금 사면 더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올라가는 가격으로 사셨었죠. 이런 심리가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최근 상황에서 이제는 서서히 분위기가 급매물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10억 하던 아파트가 9억까지 떨어졌다. 흔히 말하는 급매물 가격까지 떨어졌었죠. 자,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역시 몰린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급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 낙폭과대 물건들에 대해서 그 밑에 서울 오피스텔 경매시장 북적북적, 물론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북적북적하다는 게 아닙니다. 직전의 기사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대체재 상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굉장히 아파텔 이런 거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격들이 떨어진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관심들을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서울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눈에 띄는 그 기사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꾸준히 살펴보게 되고 연계를 시켜보다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바뀌고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역발상에서 기회가 나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이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 또는 어떤 전문가가 어디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급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보통 우리는 역발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그 돈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산다. 빌라 시장 초토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규제 풀리고 전세 사기 낙인. 빌라 시장 쑥대밭이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자, 그러면서 빌라를 아파트보다 싸다고 해서 관심을 보였던 분들조차도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흔히 말하는 분위기를 타르면서 수요가 급감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수요가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들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러면서 좀 더 안전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생되면서 맨 위에 있는 기사처럼 그 돈이면 차라리 조금 더 돈 보태서 서울 아파트 전세 산다라는 내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의 하는 행동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하에서 또는 급매물 시장이 굉장히 유행하게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표적으로 제가 경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역발상을 하게 되면은요. 빌라 시장 초토화, 빌라 시장 쑥대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는 빌라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분. 그러면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를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낙폭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빌라 시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기회가 없을까요? 누군가는 그 빌라조차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빌라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2010년 이때 경매 시장에서는 빌라 시장이 한동안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전세 사기와 같은 부분 때문에 빌라 시장이 쑥대밭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역으로 한 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밑에 있는 기사 한번 볼까요? 광명 어쩌나 분양시적 바닥인데 올 13,000 가구 공급 폭탄. 자, 이 기사만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은 아이고 광명 큰일 났나 보네.
분양도 저 요즘에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줍줍도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 났구나 라고 해서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반대로 역발상을 한번 해봅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동네가 과연 관심이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 관심이 없는 곳이냐.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 전까지도 저한테 많은 질문 속에서 광명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그렇다면은 광명이라고 하는 곳들은 상당히 좋은 곳이겠죠. 자, 그런데 분양도 안 되고요. 올해 1만 3천 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게 되면은 공급 폭탄.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나타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광명이라고 하는 동네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본질 가치는 좋은 동네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미분양이 발생을 예를 들어 했다. 자, 그러면 기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일반 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미분양 중에서도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분양이 예를 들어서 뭐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기축 아파트들이 거래가 거의 멈춰버렸을 때는 또 한편으로 그 기축 아파트를 이용해서 좀 더 싸게 들어간다면 그리고 시간에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니 이런 곳들에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다면 굉장히 역발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다시 역발상이라는 부분이 이번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밑에 갭투자에 연끌하셨던 분들 고금리 못 버티고 지금 강제 경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경매 건들이 늘어나면서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좀 전에 오피스텔이 들썩들썩 이런 기사가 바로 직전에 나왔었는데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1억 넘게 낮춰도 문의가 한 통이 없다. 애물단지된 오피스텔 이랬을 때 이 오피스텔이 애물단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역시 여기서 좀 더 싸게 사면서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는 거죠. 월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나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이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상승장의 투자 기술들 여러 가지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제부터는 다양한 또 다른 새로운 투자 방법들 또는 역발상의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초창기에 접어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초창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들은 아마 상승장 초기 들어갔던 분들을 보시면서 되게 많이 부러워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관심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역발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잠깐 이제 언급을 좀 해야 되겠죠? 지난주 보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사들이 전세가율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년 전 수준으로 급락한 전세가율 집간 동반 하락 글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전세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갭 투자 끝났네. 이거 이렇게 가지고 매매 전세 갭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투자할 수 없겠네. 자,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밑에 있는 기사는 좀 더 확실하게 초를 쳐버립니다. 자, 갭 투자 이제 돈 있어야 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붕괴 임각. 자, 그 다음에 서울 전세 매매가의 절반 50%라는 얘기죠. 갭 투자 더욱더 힘들어졌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부룡님, 갭 투자 이제 끝난 걸까요? 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른 식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더 빨리 갭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소액 투자를 하면서도 이왕이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갭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면 갭 투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제는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무언가 부룡님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생각을 좀 다르게 가셨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70%, 80%, 심지어는 90% 정도 이루어지는 것들만 보다가
지금 전세가율이 50%가 붕괴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이건 참 웃기는 짜장 같은 얘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미리 언급을 하지만 전세가율이 급락했다. 그러니까 갭투자 앞으로 가능할까? 저는 갭투자라고 하는 이 상품을, 이 투자 기술을 좀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총을 쏴도 없어지지 않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갭투자 앞으로 가능할까? 갭투자 상품은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소액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갭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갭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갭 투자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문가들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갭 투자는 끝났어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럴 때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 가지를 좀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시간에 투자라는 거는 한참 기다리라는 얘기잖아.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 원래 단기 투자라고 하는 상품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일 뿐 사실상 갭 투자가 사라진다,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갭 투자는 좀비와도 같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의 본능에 가장 맞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성비님, 저도 그렇지만 돈 따라 움직이는 본능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 사례를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과거 사례의 기사를 제가 밑으로 보여드렸죠. 맨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전세를 매매로 바꾸려면 서울서 평균 3억 2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오른 시장. 10년도 전에는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 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서울서 전세 살고 있다가 서울로 매매로 갈아타려면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지금은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세가 대비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상당히 낮았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즉 바꿔 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세가율이 급락하거나 전세권이 떨어져서 지금 보면 50% 붕괴 임박 이런 기사가 맨 위에 있었는데 50%는커녕 30-40%의 시장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올랐다. 집값 전세값 격차 줄었다. 09년 11월 달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올랐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집값과 전세값의 격차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런 기사를 기자님들이 올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만들어졌겠죠. 왜?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도대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얼마였느냐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2009년 11월 10일자의 기사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 올라가고요. 집값 전세값 격차 줄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제 신문 기사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나왔던 기사를 제가 지금 내용을 카피 떠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죠. 2009년 현재 강서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에는 39.5%로 올 초 대비 전세가 비율이 4.2포인트나 더 커졌다. 즉 4점이라고 얘기하니까 2009년 초에는 35% 정도 됐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은 어떤 틀에 빠져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7-80%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장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는 당연히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 당시에 39.5%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기사에 뭐라고 나왔죠? 50%가 붕괴될 것이다. 뭐 옛날같이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옛날에는 39몇 %, 30몇 %도 있었고요. 근데 50몇 % 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호들갑 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다시 7, 80%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심지어는 2010 한 7, 8년인가요? 그때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 전세 갭을 끼고 1,0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시장으로까지 변화됐던 시기가 발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지금 옆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밑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올 초 전세값 비율이 27.8%에서 31.8%다. 뭐 30% 초반이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적도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50%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 물론 예전과 지금 상황이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한번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때가 언제부터냐면은 98년 12월부터 매매가, 98년이니까 20년도 더 넘었죠? 20년 동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요. 98년 이후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는 이 당시에는 한 40몇 % 정도 됐었죠. 98년, 즉 바꿔 말하면은 외환위기 당시였죠. 이때 여러분들이 외환위기를 닥치면서 집을 안 사게 되면서 필수제였던 주택시장에서 전세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인천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버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60, 한 7, 8%까지 올라가다가 상승장을 맞습니다. 상승장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언제까지 떨어졌냐. 이때가 보니까 09년도 초,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 그 기사가 09년이죠. 09년 5월 기준으로 30% 미만으로 그러니까 40% 미만, 즉 30몇 점 몇 %,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자, 이때 2005년, 6년, 7년, 8년, 이때까지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을 사다 보니까 전세 비율은 떨어지고요. 집값은 올라가 버리고요.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결국 매매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바로 직전의 모습들이 집을 사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떨어졌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09년 이후 시장이 위축됐죠? 위축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반전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집을 또 안 사니까 2009년, 2010년, 11년, 12년 이런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침체장에서 버텼습니까? 자,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치고 올라가면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했는데 예전에 서울이 아까 외환위기 직후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 60몇 점 몇 %, 최대 70%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가서 서울이 2016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70몇 %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경기도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거의 80%까지 올라가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9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시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갭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장들이 이때 형성됐는데 이때 기반이 만들어졌던 게 09년도 가장 최저를 찍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전세에 몰려들고 건설사들은 집을 안 지으면서 2009년 이후에 2010년 전세 대란, 2011년, 12년 계속해서 전세 대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이번 시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곳들은 서울의 신축을 사라 똘똘한 한자가 서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 관심 두는 수요가 다른 어떤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빨리 올랐고 많이 올랐죠. 당연히 전세가 비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상승장에는 전세가 비율이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는 지방장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지방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모습들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졌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입주 물량들이 막 몰려드는 곳, 그 밖에 여러분들의 금리 인상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역전세란이 발생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그런데 월세 상승이 멈추고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전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안 산다면 월세 아니면 전세 중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 구조가 만들어져서 바로 어떤 때, 언제요? 바로 요때. 외환위기 직후에 전세 갭 투자가 유행하는 시기가 발생을 했고요. 그때가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2009년 이후에 그 다음에 2016, 7년까지 전세 갭 투자의 전성 시기가 만들어졌던 게 바로 요 시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전세가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들은 무엇을 지켜봐야 되느냐?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그 부분이 자꾸 지연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전세 가격의 상승의 폭 또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를 끼고 사는 전세 갭 투자의 시장 자체가 또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라이브의 썸네일 제목에 썼던 전세가율 급락, 갭 투자 앞으로 가능할까? 갭 투자라고 하는 상품은 주택 자체가 필수제인데다가 상승장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전세가율의 상승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활용한 갭 투자라고 하는 상품은 제가 좀비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지 마시라. 지금 현재는 가장 최저가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율 급락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천착하지 마시고 전세가율이 급락하는 이 현재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 그 상황이 지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마 내후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한테 전세 갭 투자 가능할까요가 아니라 전세 갭 투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큰 그림으로요. 시장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처럼 오르고 내림이 굉장히 이쁘게 크게 변함이 없이 발생됐던 것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급락했기 때문에 갭투자 앞으로 가능할까는 2023년 3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볼 때는 전세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 하여금 갭 투자에 관심을 보이게끔 만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방은 서울 수도권과 달리 전반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높게 형성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적인 물량들이 적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세가율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70%가 넘어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모멘텀,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적인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갭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의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가제트님, 지금처럼 전세가 하락 이상으로 매가가 하락한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실거주 또는 자금력으로 견딜 수 있다면 추후 매우 효율적인 갭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가를 이용한 전세 갭 투자가 제가 좀비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전세 갭 투자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일반인들은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는 항상 전세로 움직이는 상황. 그렇다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곳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또는 자금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지 않는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갭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었고 본인의 재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바로 이런 버티기 작업,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다시 한번 입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표현했을 때, 이때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차련님, 그 전세가율을 오르고 내리게 한 원인이 유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요, 주택시장 자체가 우리가 어차피 거기서 살아야 되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텐트 치고 평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주택에서 매매 아니면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 그 중에서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그렇다면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전세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이를 이용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세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침체장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장이 만들어졌을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이 오르고 내리게 한 원인은 일단 기본 베이스에 주택시장이 필수제라고 하는 상품, 그 다음에 침체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으로 전세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 때문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다가 상승장에는 집 사는 것이 수익을 보기 훨씬 더 유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수요자들 기본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화가 됐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상승장에 집을 사게 되니까 내가 그것들을 미리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한다.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성비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지가 좋거나 가격이 괜찮으면 청약 경쟁률이 높던데 침체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침체기는 입지 가격도 다 소용없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지가 중요한 건 맞는데 사람들을 보라라고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침체기에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강남도 안 오르고요, 마용성도 안 오르고 다 안 오르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큰 돈을 넣어놨다가 엉덩이 깔고 앉는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손해 같다라는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 수요는 사라져버리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체기에는 입지 가격도 다 소용없나요? 라고 얘기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일단 아무리 침체기라도 강남은 훨씬 더 높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더 낮죠. 이 상태가 고정화된 상태로 진폭, 오르고 내리는 폭들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기에는 입지와 가격도 다 소용없나요? 라는 게 얼핏 맞는 얘기로 들리죠. 그리고 실제로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 준비를 해두고 상승장의 수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조서영님께서 다주택자 지금 갭 투자는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주택자가 지금 갭 투자가 어떠냐 저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에서도요, 지금 100억을 가진 다주택자가 있고요, 1억 원도 없는 다주택자가 있겠죠. 지금 질문의 포인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밑에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역전세가 나는 상황이 도대체 언제 나타나고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중에서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입지 좋은 곳에 미리 들어가 있으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분들한테는 좋아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통장에 땡전 한 푼도 없는 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역전세란 맞았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갭 투자하면 돈이 되겠지라고 했다가 들어가서 지금 역전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지금 갭 투자가 어떤가요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질문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부터 역전세란이 언제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미리 살짝 언급을 드리겠지만요. 두 가지 경우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입주 물량이 터졌을 때 2008년 잠실에 역전세란이 나서요. 물량들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낭패를 겪었지만 지금 잠실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역전세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자금 또는 그때를 피할 수 있는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다주택자 지금 갭 투자는 어떤가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유한 자금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송님, 학군지 아파트 전세주고요. 재개발에 투자했는데 역전세로 너무 힘듭니다. 재개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해서 성남과 마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죠?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자금 흐름을 망쳐버린 거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역전세는 고려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일단 먼저 정송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재개발의 전망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메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부분이죠. 자, 장기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지금 장당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지연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분양가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나의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 성남과 마천이라고 합니다. 성남과 마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냐 나쁘냐라고 간단히 심플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좋죠. 이 좋은 곳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느냐 가지고 가야 되느냐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남과 마천이라는 것들은 고민됩니다. 아무리 고민돼도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됐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게 성남이 아니라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고 팔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강남이 오르는 걸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성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전세로 너무 힘듭니다.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못 하셨거나 준비를 못 하셨다. 그렇다면은 역시 내가 그 부분을 길게 봤을 때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더 다른 것들이 추가적인 것들이 조건에 붙으면 안 돼요. 팔아야 됩니다. 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아남아야 심체장이 더 이어졌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시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승장 때는 다 오르기 때문에 정답 찾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변동폭이 큰 시장이죠.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는요. 살아남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의 각각의 정답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먼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 시간을 몇 년 정도 봤을 때 견뎌낼 수 있느냐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시니스터님, 현재 서울 외곽 쪽 재개발 물건 가지고 있는데 피가 상가격보다 꽤 떨어졌습니다. 버티는 게 답일까요? 버티냐 안 버티냐의 문제는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직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버티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새로 집을 사려고 했을 때 재개발 물건들을 사려고 했을 때 관리처분 인가가 난 물건들이 시간이 빠르겠죠? 그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조합 설립인가 나지 않고 일단 초기 재개발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초기 재개발은 두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시니스터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이냐부터 봐야 되겠죠? 너무 초기라면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 보면 상승장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상승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럼 되게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과정에 긴 시간 동안의 경험이 없으셔서 하시는 거지만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사이클은 항상 반복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버티는 기간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남들이 빨리 살 수 있을 만한 물건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주정복님인 것 같은데 갭 투자할 때 항상 크게 고민되는 부분 역성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도 책에다 그런 거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갭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고 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시죠. 매매 전세 갭.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듣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매매 전세 갭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시장을 좀 더 넓게 봐야지 당신이 손해를 보거나 리스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매매 전세계만 본다? 아니다. 역전세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 과다라든지, 그쵸? 입주 물량 과다라든지 그 밖에 시장이 과열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꺾일 수 있는 시장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역전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갭 투자할 때 꼭 신경 써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갓김님이신가요?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서울에 1주택 있고요. 전세로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지방인 직장 근처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은 가격이 빠져 있어서 급매물이 있다면 대출을 껴서 2주택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로 가는 게 나을지 결정하기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지역도 얘기를 정확히 안 해주시고 그래야 지역 상황도 정확히 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집부터 살려고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인데 지방에 가는데 그 지방이 광역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모르고 또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어디 좋고 나쁘고 학군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부터 사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주택 같은 경우가 전세가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외부 유입 인력들이 전세를 거주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그 지역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기 전이라면 전세로 가시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전세 갔다고 해서 바로 또 집을 살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가격에 빠져 있어서 급매물이 있다. 제가 가격에 빠져 있어서 급매물을 고르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입지나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입지를 보는 이유는 그 지역에 앞으로 먼저 움직일 때 올라갈 거냐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먼저 전세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좀 더 그 지역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그때 움직이는 게 낫지 너무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아니다. 더더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황, 미분양도 많은 상황,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지방 안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 미분양 되게 많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이 되면은 지방을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먼저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그 감면 대책이나 기타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켜볼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맨 밑에 우리 민박지 사장님, 대책은 시장 상황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죠.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만 자꾸 찾으시는데 그 타이밍은 앞으로 나올 대책에 따라서 엉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보고 난 다음에 빠른 대응을 하려고 미리미리 각종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가장 좋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민박지 사장님 그런 얘기 하셨네요. 토지거래 목동 안 풀어준 것처럼요.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딴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쉽게 안 풀어줄 거다.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시장이 아까 오늘 초창기에 그랬죠.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그런 것도 규제를 풀어주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준다? 이거는 내가 기대를 하는 것일 뿐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본 것이죠. 사실 저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안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입장이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불용이 생각하는 게 되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굉장히 다르게 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상식전에서 생각을 하되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건설사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게 되면 객관적인 답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조현희님, 시장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과거와 비슷할까 항상 궁금합니다. 지난 장에서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본질이라는 게 있고,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죠. 본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장과 다른 것, 비슷하면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장에도 똘똘한 채가 있었지만 지난 장에 똘똘한 채는 중대형 아파트, 이번 장에 똘똘한 채는 서울 아파트였어요. 지난 장의 중대형 한 채는요, 그 직전의 상황이 그때 막 사람들이 쉬고 놀고 여유를 부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전원주택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대한 것들의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넓고 좋은 집을 찾아서 움직이려는 심리가 남아 있었던 시기라, 그때는 서울이 아니라 중대형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중대형 투자가 많이 올랐던 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배고프면 밥 먹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이것들은 완전히 본질 부분일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된다고 하면 몰려가고,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눈치 보다가 또 된다 그러면 또 몰려가고, 이것들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장 상황에서 대응하는 부분들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조현희님은 이것들을 섞어서 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지난 장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뀌겠죠? 바뀌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수익되는 것으로 올라가고, 덤벼들고 수익이 안 된다면 도망가고,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상승장이 시작되면 몰려들 거고, 몰려들게 되면 과열될 거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오르면 도망갈 거고, 그러다가 또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안 할 거고, 이것들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요, 사람들의 심리가 과거와 비슷할까 질문하셨는데 비슷하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단지 그 직전의 상황이 예전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물의 투자처만 달라질 뿐이지 큰 그림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노포 시간 또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거 말고 준비를 한 게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로 넘겨서 설명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부동산 노포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